거대하게 심장을 겨눈 꺾이지 않는 신념의 기자 강서연. 하지만 진실을 향한 그녀의 추적은 부패한 권력이 설계한 완벽한 함정 속에서 끝난다. 마약범, 산업 스파이, 끔찍한 누명을 쓴 채 그녀는 세상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데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그녀는 10년 전 죽은 아버지가 남긴 미스터리한 번호로 마지막 전화를 건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지옥의 문을 열고 전설 속의 고스트를 불러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그림자. 그는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그녀의 아버지이자 국가정보원의 살아있는 전설 강민혁이었다. 이제 거대한 악을 향한 아버지와 딸의 위험한 전쟁이 시작된다. 과연 그들은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썩어버린 세상을 심판할 수 있을까? 2025년 서울. 비가 내리는 밤. 낡은 항구에 버려진 창고지대. 탐사보도 전문 매체 진실 찾기의 강서연 기자는 자신의 낡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을 그림자 속에서 지배하는 태상그룹 최진태 회장의 비자금 장부, 일명 엑스파일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겁에 질린 얼굴에 내부 고발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바로 그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방에서 검은색 세단들이 몰려와 칠흑 같은 어둠을 헤드라이트로 갈랐다. 차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그녀의 차를 포위했다. 강서연 씨, 마약 소지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나타난 사람은 최진태 회장의 충견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의 박태수 부장검사였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마약 봉투를 발견해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 차가운 취조실. 강서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자신을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박태수 검사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조작된 증거들과 거짓 증언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는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의지를 꺾고 영혼을 파괴하여 다시는 아무도 태상그룹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강서연 기자, 얌전히 자백하면 형량이라도 줄여주지. 계속 이렇게 버티면 당신이 자란 보유권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녀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자 그의 방식은 더욱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수사관들은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치고 밤새 잠을 재우지 않으며 강렬한 조명을 그녀의 얼굴에 비췄다. 육체적인 폭력과 교묘한 정신적인 압박,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계산된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거짓 자백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꺾이지 않는 정의감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완강한 저항에 지친 박태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좋아, 그렇게 버틴다 이거지. 법대로 하지. 전화 한 통. 허락해주지. 당신 편이 되어줄 변호사라도 불러봐. 과연 있기나 할까? 그는 비웃었다. 그가 손을 써둔 이상 서울의 그 어떤 변호사도 감히 그녀의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을 터였다. 전화 한 통, 그 말에 서연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임무를 떠나기 전날 밤의 아버지. 그녀에게 아버지는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다. 아버지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이 번호 아빠랑 하는 비밀 약속이다. 네 목숨이 위험할 때
정말 마지막이다 싶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번호로 전화하는 거다. 딱 한 번만, 알았지? 다음 날 아버지는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그녀는 이 번호를 아버지가 남긴 고통스러운 유품으로만 간직해왔다. 지금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직감했다. 지금이 바로 아버지가 말한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0년간 외워온 그 번호를 눌렀다. 뚜르르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전화는 소리 없이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서연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속삭였다. 아빠, 서연이에요. 위험해요. 함정에 빠졌어요. 전화는 소리 없이 끊겼다. 박태수는 없는 번호에 대고 중얼거리는 그녀를 보며 조롱했다. 뭐야? 장난에 이제 아주 실성했구나. 저 여자 독방에 쳐넣어. 서연은 수사관들에게 끌려 차가운 유치장 안으로 던져졌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어둠과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 그것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희망이었을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윙! 검찰청 전체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여러 대의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쾅! 취조실과 복도의 문들이 동시에 거칠게 열리고 NIS라는 글자가 선명한 방탄복을 입은 검은 복장의 대테러 특수요원들이 순식간에 검찰청의 한 층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압했다. 혼란의 한가운데로 한 남자가 유령처럼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날카로운 수트 차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서늘한 권위. 그의 얼굴을 본 박태수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강민혁 고스트. 당신은 10년 전에 죽었을 텐데. 고스트, 강민혁. 국가정보원의 전설적인 블랙 요원. 10년 전 작전 중 사망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남자. 그는 박태수를 벌레 보듯 지나쳐 유치장 앞으로 다가갔다. 요원들이 철문을 열자 그는 멍투성이의 초췌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은 눈빛의 딸과 마주했다. 그의 얼굴의 순간 지독한 고통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박태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품속에서 대통령 직인이 찍힌 비상명령서를 꺼내 보였다. 박태수 부장검사, 국가안보 위협 및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혐의로 지금부터 당신과 당신 팀의 모든 지휘권을 국가정보원이 인수한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명심해라. 내 딸에게 손댄 자, 나는 결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권력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서연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정의를 향한 외로운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이 되어 있었다. 검찰청을 장악한 국가정보원. 그 초현실적인 광경의 한가운데서 강서연은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 다정했던 아빠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눈빛의 낯선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강민혁은 딸을 부드럽게 안아주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한 채 자신의 팀에게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조작된 증거를 확보하고 박태수 검사를 비롯한 부패한 검사들을
현장에서 즉시 격리 조치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잘 짜인 작전 같았다. 그는 딸을 데리고 검찰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 근처의 한적한 NIS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안락함보다는 철저한 보안과 기능성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왜 살아있다고 말 안 했어요? 아빠가 죽은 줄 알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고아원에서 보냈던 외로운 밤들, 세상을 향한 원망, 그리고 죽은 영웅인 아빠처럼 되겠다는 일념으로 기자가 되어 부패와 맞서 싸워왔던 시간들.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은 딸의 원망,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배제한 보고서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적들이 알았다면 너는 무사하지 못했을 거다. 이것이 최선이었어. 그의 대답은 사실이었지만 너무나도 차가웠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건네는 위로가 아니었다. 상관이 부에게 임무를 설명하는 것에 가까웠다. 부녀 사이의 10년의 간극은 그렇게 더욱더 멀어지는 듯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발칵 뒤집혔다. 전설 속의 인물인 고스트의 귀환, 그리고 그가 강서연 기자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사건은 한낱 여기자의 마약 스캔들이 아니라 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거대 기업 태상그룹이 얽힌 거대한 권력 암투로 비화되었다. 이 사건의 초기 담당 검사였던 한지훈은 NIS의 특별조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강직하고 능력 있는 검사였지만 아직은 거대한 악의 실체 앞에서 무력했다. 그는 박태수 부장검사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품었지만 저항할 힘은 없었다. 그의 앞에 강민혁이 나타났다. 한지훈 검사, 자네의 초기 수사 기록을 봤네. 자네는 박태수와는 다르더군. 썩어빠진 검찰 조직 안에도 아직 자네처럼 정의를 믿는 검사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강민혁은 한지훈의 눈을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그는 한지훈의 잠재력과 정의감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그는 한지훈이 검찰 내부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유일한 아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전가옥에 격리된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살던 집도, 직장도, 이제는 최진태 회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강민혁이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늠름한 풍채의 벨지안 마리노이즈, 궁연 출신의 섀도우라는 이름을 가진 개였다. 내가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동안 이 녀석이라도 널 지켜주게 하고 싶었다. 내 옛 동료에게 부탁해.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보게 했지. 섀도우는 처음에는 서연을 경계했지만 그녀에게서 나는 익숙한 주인의 채취를 맡고는 이내 그녀의 발치에 몸을 뉘이며 꼬리를 흔들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 차가운 남자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남아있었다는 증거. 그것은 부녀 사이에 얼어붙은 강에 놓인 작고 위태로운 첫 번째 달이었다. 혼자 남은 서연은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에 행복했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의 품에 안겨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 자신, 사진 속에 따뜻했던 아빠와 지금의 차가운 국정원 간부인 아버지,
그 간극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 시각, 강민혁은 방역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 태스크포스팀 팀장이라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박태수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모든 비밀 계좌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수가 태상그룹의 유령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진태 회장의 목을 겨눌 첫 번째 칼을 손에 넣은 것이다. 깊은 밤 NIS의 지하벙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전가옥의 CCTV 영상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서연은 낡은 가족사진을 품에 안은 채 불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고스트라 불리는 그의 철가면이 그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렸다. 화면 속 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깊은 죄책감과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괴물과 싸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법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다. 10년 전 그날 밤의 폭발 사고. 그녀는 자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거대한 불길,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코끝을 찔렀던 어딘가 모르게 달콤하고 기이했던 낯선 향기만이 파편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안전가옥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안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살아 돌아왔지만 낯선 타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쫓던 적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의 발치에 섀도우가 다가와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에 더 위험하고 거대한 두 번째 장이 막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유령처럼 돌아온 자신의 아버지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했다. 안전가옥의 거실. 강서연과 강민혁. 10년 만에 마주 앉은 부녀 사이에는 어색하고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따뜻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었다. 위험한 작전을 앞둔 두 명의 파트너가 나누는 브리핑에 가까웠다. 강민혁은 딸이 아닌 민간인 협력자를 대하듯 말했다. 최진태는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다. 그의 네트워크는 정재계를 넘어 법조계와 언론계 깊숙이 뿌리 내려 있어. 더 이상 혼자 나서지 마라. 이건 내가 해결한다. 그의 말은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도 차갑고 일방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난 10년, 그녀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왔다. 이 싸움은 아버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었다. 이건 아빠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 역시 최진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어요. 그리고 전 기자예요. 진실을 추적하는 게 제 일이라고요. 아빠가 가지지 못한 정보, 제가 가진 취재력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긴 침묵 끝에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지못해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함께 싸우되. 서연은 반드시 그의 보안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며칠 후 강민혁은 비밀리에 한지훈 검사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박태수 부장검사와 태상그룹 사이의 검은 거래 증거 일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한 검사, 자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네. 이 모든 것을 못 본 척하고 썩은 조직 안에서 안전한 출세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 동참하여
자네가 몸담고 있는 검찰을 스스로의 손으로 바로 세우거나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위험한 시험이었다. 한지훈은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워하던 강서연 기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검사가 되었던 첫날의 선서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돕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국장님과 강서연 기자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검찰 내부의 비밀 조력자가 된 그는 수사 정보를 몰래 그들에게 전달하고 최진태 회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위험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편 고스트 강민혁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최진태 회장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거했다고 믿었던 남자가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즉시 방역을 지시했다. 그는 서연이 머물고 있는 안전가옥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폭들을 보내 서연이 자랐던 보육원의 원장 수녀님을 협박했다. 또한 그가 장악한 언론사와 국세청을 동원하여 서연이 일했던 작은 인터넷 언론사 진실찾기를 세무조사로 압박하고 모든 광고주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녀가 싸울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려 했다. 아빠,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분노하는 서연에게. 강민혁은 차갑게 말했다. 전쟁에서는 때로는 몇 개의 작은 요새를 내주고 왕의 목을 취해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방역의 기회를 잡았다. 서연이 자신의 기자 시절 정보원을 통해 최진태 로비스트가 한 유력 정치인과 비밀리에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다. 그것은 국정원의 정보망에도 없던 귀한 정보였다. 아빠, 제가 미끼가 될게요. 서연의 대담한 제안에 강민혁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결국 딸의 능력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들은 한지훈 검사와의 공조 아래 위험한 함정 수사를 계획했다. 서연이 로비스트에게 접근하여 혼란을 주는 사이 국정원 요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덮쳐 뇌물이 오가는 현장을 그대로 포착한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성공적인 합작이었다. 작전이 끝나고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서연에게 강민혁이 처음으로 칭찬인지 걱정인지 모를 말을 건넸다. 무모한 건 내 어미를 똑 닮았구나. 그는 서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왔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서연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서연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내 엄마는 네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했지. 널 정말 사랑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부녀 사이의 강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승리는 최진태라는 거대한 괴물을 더욱 자극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한지훈 검사로부터 다급한 비밀 연락이 왔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진태 회장이 국정원 내부에 누군가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내부의 적 강민혁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등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안전가옥의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하지만 위험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섀도우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거대하게 수장인 최진태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싸워야만 했다. 싸움은 더욱 복잡하고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다. 고스트라 불리는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조직 내부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유령을 사냥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최진태 회장은 분노했다. 강민혁과 강서연, 죽은 줄 알았던 유령과 그의 성가신 딸이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경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잔인하고 충직한 해결사를 불렀다. 강서연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선물하라는 지시와 함께 며칠 뒤 서연은 섀도우와 함께 안전가옥 근처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시라도 숨막히는 실내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것이 실수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오토바이 2대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굉음과 함께 그들은 서연을 둘러쌌다. 헬멧을 쓴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프로였다. 강서연 기자, 최 회장님께서 보내는 선물이다. 섀도우가 맹렬하게 짖으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한 남자가 휘두른 소의 파이프에 용맹한 궁연도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섀도우, 서연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다른 남자가 그녀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남자의 쇠의 파이프가 그녀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머리를 감쌌지만 둔탁한 충격과 함께 의식이 아득해졌다. 그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다. 탕탕, 강민혁이 보낸 비밀 경호팀이었다. 괴한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전가옥의 침실. 서연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그녀의 팔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밤새 뜬 눈으로 그녀를 간호한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통과 자책, 그리고 얼음 같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버지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머리를 강타당한 충격으로 인해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봉인된 상자에서 터져 나오듯 그녀의 뇌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숨막히는 연기,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코끝을 찌르던 역겹도록 달콤한 화학 약품 냄새. 아빠의 절박한 외침. 서연아, 도망쳐. 그리고 폭발 직전. 연구소의 어둠 속에서 보았던 낯선 남자의 실루엣. 그녀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신음하며 다시 의식을 잃었다. 며칠 후 서연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섀도우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 예전처럼 뛸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녀석은 그날 이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절뚝거리며 안전가옥의 서재, 아버지가 쓰던 낡은 책상 아래의 한 지점을 계속해서 앞발로 긁고 코를 킁킁거렸다. 섀도우, 왜 그래? 거기에 뭐가 있어? 서연이 다가가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는 낡은 마룻바닥뿐이었다. 하지만 섀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그곳의 주인의 중요한 무언가가 묻혀 있다고 필사적으로 알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서연은 섀도우가 가리키던 그곳으로 다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섀도우의 이상한 행동,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작은 칼을 이용해 낡은 마룻바닥의 틈을 조심스럽게 벌렸다. 비걱.
소리와 함께 마루의 일부가 들리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으로 감싸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르골 하나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10번째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녀가 오르골을 손에 쥔 순간 잊고 있던 감촉과 나무 냄새가 그녀의 기억에 가장 깊은 곳을 자극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다. 반짝반짝 작은 별, 맑고 청아한 오르골 소리.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봉인되어 있던 그녀의 모든 기억이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10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아빠를 기다리다 몰래 연구소로 찾아갔었다. 그리고 보았다. 아빠와 최진태 회장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최진태는 아빠에게 어떤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었다. 아빠가 거절하자 최진태는 옆에 있던 화학약품통을 바닥에 내던졌다. 역겹도록 달콤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이 연구소가 내 무덤이 될 거다. 강민혁, 최진태가 나가고 잠시 후 연구소 곳곳에 설치된 작은 폭탄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아빠는 그녀를 비상구로 밀치며 소리쳤다. 서연아, 도망쳐. 그리고 오르골을 기억해. 그것이 그녀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날의 기억을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것이다. 오르골의 멜로디가 멈췄다. 서연은 온몸을 떨며 오열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최진태가 계획한 완벽한 살인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오르골의 밑바닥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말한 오르골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 안에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오르골 밑바닥에 작은 틈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필름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최진태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그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명단이 담긴 엑스파일의 원본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딸의 가장 소중한 추억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서연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멈췄다.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도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괴물의 심장에 직접 비수를 꽂아야 할 마지막 심판자였다. 서연이 오르골 속에서 찾아낸 마이크로필름.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최진태 회장이 지난 20년간 정재계와 법조계 유력 인사들을 어떻게 매수하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것이었다. 강민혁은 필름의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10년 전 자신의 아내이자 서연의 엄마가 연구소 폭발 사고로 함께 희생된 이유를 그녀는 최진태의 비리를 눈치채고 관련 증거를 남편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최진태는 장부를 빼앗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 그 끔찍한 폭발을 계획했던 것이다. 이 싸움은 이제 강민혁에게 아내의 복수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이 필름을 성급하게 공개했다가는 최진태가 장악한 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서 증거가 묻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최진태의 방역이 먼저 시작되었다.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추악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국정원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스파이. 그리고 그와 결탁한 정치권의 힘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뉴스에 휩싸였다. 단독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고스트 강민혁. 살아 돌아와 국정원 장악 시도 배후에 북한 연계 의혹, 최진태가 통제하는 언론사들이 일제히 강민혁을 국가 반역자로 몰아가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10년 전 폭발 사고가 사실은 강민혁이 국가 기밀을 북한에 팔아넘기기 위해 위장으로 계획한 자작극이라는 소설 같은 음모론을 펼쳤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의 스파이는 조작된 증거들을 흘리며 그 음모론에 신빙성을 더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돌아온 영웅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던 배신자가 되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혁은 모든 직위에서 강제 해제되었고 가택에 연금되었다. 그가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이제 반역자의 딸이 되었다. 언론은 24시간 그녀의 안전가옥을 포위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녀를 돕던 국정원 내부의 조력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녀는 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민의 대상이 아닌 혐오의 대상으로서였다. 그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속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눈빛을, 딸의 상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을 기억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믿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한지훈 검사였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목숨을 걸고 강민혁의 무죄를 믿었다. 그는 검찰 내부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서연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여, 희망의 끈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최진태의 거대한 거짓말을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 나섰다. 한지훈은 법률 전문가로서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서연은 기자로서의 취재력을 이용해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추적했다.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목숨을 맡기는 깊은 신뢰와 연대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아버지의 가장 오랜 동료이자 아버지가 죽은 후 섀도우를 맡아주었던 퇴역 요원 김 부장을 찾아갔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마침내 1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 조직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진태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죽음을 위장한 것은 단순히 잠입 수사를 위해서만이 아니었어. 최진태가 너를 인질로 삼을 것을 알고 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길을 택한 거다. 10년간의 침묵, 그것은 외면이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길고 고통스러운 희생이었다. 서연은 오열했다.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이제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만 했다. 두 사람은 국정원 내부의 첩자를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첩자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에게는 외국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이 있었고 최진태가 그 병원비를 다 주는 대가로 그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 서연과 지훈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그 첩자를 직접 만나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서연과 지훈은 첩자와의 비밀 접선 장소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라는 무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그들 역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위험한 도박이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겁니다. 서연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기나긴 싸움이 끝나면 어쩌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두 사람은 사자의 굴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최진태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약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균열을 만들어내기 위해 강서연과 한지훈은 국정원 내부 첩자인 윤의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낡은 부둣가에 버려진 창고 안. 그들은 협박 대신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그의 아픈 딸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사님 딸에게 당신은 유일한 영웅이잖아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돈 때문에 동료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딸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지훈은 법의 이름으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자백하고 최진태 회장의 죄를 증명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럼 재판 과정에서 이사님의 모든 상황을 정상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따님의 치료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죠. 양심의 가책과 딸에 대한 사랑 앞에서 윤 이사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강민혁이 남긴 결정적인 단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네 아버지가 10년 전 그날 밤 내게 이걸 전해주며 말했네. 만약 자신이 잘못되면 딸에게 전해주라고. 오르골의 멜로디 속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오르골의 멜로디. 서연과 지훈은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낡은 오르골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댔다. 반짝반짝 작은 별. 너무나도 평범한 동요. 그 안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인가. 밤새 멜로디를 듣던 서연의 뇌리에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음계를 이용한 부녀만의 비밀 암호를 가르쳐주곤 했다. 도는 첫 번째 책장의 첫 번째 책. 레는 첫 번째 책장의 두 번째 책. 암호예요. 두 사람은 오르골의 멜로디를 악보로 옮겨 적었다. 그리고 그 음계의 순서를 그들이 어릴 적 함께 갔던 낡은 시립도서관에 서가 번호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암호가 풀렸다. 역사서가 4번, 9번째 칸에 7번째 책, 낡은 세계사 책이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책장에서 그들은 운명의 책을 찾아냈다. 지훈이 책을 펼치자 책의 중간 부분이 정교하게 파여 있었고 그 안에 두꺼운 비밀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최진태 회장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X파일의 원본이었다. 그들은 장부를 넘기며 최진태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행들에 경악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반대파 제거, 그의 역사는 피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부분,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JK 제약이라는 제약회사가 과거에 개발했던 신약의 임상시험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고의로 은폐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생자 명단 속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이수진. 바로 10여 년 전 원인 모를 급성 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만 알고 있었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최진태 회장은 자신의 제약회사를 살리기 위해 신약의 부작용을 덮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그리고 그 희생자 중 한 명이 바로 한지훈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지훈에게도 지독한 개인적인 복수가 되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부모를 잃은 같은 아픔을 공유한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괴물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다. 그들은 이 장부를 들고 최진태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를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최진태 회장이 대통령 직속경제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꿈꿔왔던 돈과 명예를 넘어선 절대 권력의 자리였다. 그의 임명식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바로 그곳이 그들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윤 이사의 자백으로 강민혁은 반역죄의 누명을 벗고 즉시 복권되었다. 그는 고스트로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임명식 현장에 비밀 특수팀을 배치했다. 최진태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한지훈은 검사로서 최진태의 모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법적인 준비를 마쳤다. 단 하나의 허점도 없이 그를 단죄할 완벽한 기소장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강서연은 기자로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건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특종 기사였다. 임명식 전날 밤 안전가옥의 지휘본부 서연과 민혁 그리고 지훈은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서연은 비밀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이 기록. 내일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과 지훈의 어머니를 포함한 힘없고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해 외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함정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맹한 전사였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임명식 날, 청와대 영빈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모인 듯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최진태 회장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에 서 있었다. 그가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진실 찾기의 뉴스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 속에서 강서연 기자가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시만. 대통령님, 지금 당신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려는 저자는 국민의 봉사자가 될 자격이 없는 피 묻은 손을 가진 살인자이자 범죄자입니다. 행사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보안 요원들이 방송을 차단하려 했지만 이미 강민혁의 NIS 팀이 모든 방송 시스템을 장악한 뒤였다. 서연은 지난 10년간 최진태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비밀 장부의 증거들과 함께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수조 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그 돈으로 정재계 인사들을 매수해온 기록들, JK제약의 임상시험 조작 스캔들과 그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 명단 속에서 한지훈 검사의 어머니, 이수진 여사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10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희생된 연구소 폭발 사고의 진실을 밝혔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과 최진태의 라이터, 그리고 내부 첩자 윤 이사의 자백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단상 위의 위선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모하미아 죽은 줄 알았던 강민혁이 전연을 앞세워버리는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최진태가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순간 행사장 문이 열리고 한지훈 검사가 검사복을 입은 채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최진태 씨,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공여, 증거인멸,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대 옆쪽에서는 강민혁이 유령처럼 나타나 자신의 일생일대의 숙적이었던 그의 마지막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최진태의 거짓된 제국은 그렇게 완벽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주 후 세상을 뒤흔들었던 폭풍이 지나갔다. 최진태와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아내의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을 고백했다. 아빠가 미안하다. 서연아.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10년의 길고 긴 강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함께 배워나갈 것이었다. 며칠 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 공원. 서연과 지우는 나란히 서서 노을에 물드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위험하고 어두웠던 도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땅처럼 보였다. 지우는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서 조직 내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 서연은 폐간 위기에 몰렸던 진실 찾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났지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서연 기자와 한지훈 검사의 파트너십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군.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와 함께 계속 이 세상을 바꿔나가지 않겠어. 검사와 기자로서의 파트너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로서. 그것은 그의 방식대로 건네는 가장 진솔하고 완벽한 청혼이었다. 서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한 검사님, 기꺼이. 몇 달 후 진실 찾기의 작은 사무실. 서연은 새로운 특종 기사에 헤드라인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이제는 완벽한 반려견이 된 섀도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때마침 아버지에게서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가 걸려왔다. 완벽하게 행복한,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녀가 밝혀내야 할 진실과 그녀가 싸워야 할 부조리들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든든한 가족과 가장 믿음직한 평생의 파트너와 함께 그녀는 치유되었고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정의를 향한 싸움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